예, 보신 것처럼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52일 만에 만난 양국 정상이 약 1시간 40분 동안 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일 정상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었는지 윤 대통령의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 도쿄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하였습니다.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오늘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예, 자 교수님,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성과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경제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의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는 것 같아요. 예. 이번 회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막혀 있었던 양국 정상 간의 자유로운 교류를 다시 재개했다는 것이죠. 예. 셔틀 외교라고 하는 것. 한국과 일본이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도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를 포함해서 12년간 상호 교류가 없었다는 건 아무래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겠죠. 이걸 타개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달에 2주 후에 G7 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히로시마에서. 근데 거기에 조율될 수 있는 의제를 놓고 양국 정상이 교류를 했었다는 게. 그 세 번째는 역시 후쿠시마에서 열린 G7에 그걸 계기로 해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한 의제도 조율되었다는 이게 세 번째 의미라고 짚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 이제 방한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일본 총리로서는 12년 만인데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현충원 참배가 시작된 것은 83년 네. 나카소네 총리의 방한 때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후에 2006년에 아베 총리, 그리고 2009년에 아소 총리, 예. 2011년에 노다 총리. 그래서 이번 현충원 참배가 예외적인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일본 언론의 논조를 보면은 한국과의 외교관계의 셔틀 외교 재개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표현한 건 아니냐라는 그러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셔틀 외교가 있을 때는 항상 일본 총리들이 한국에 왔을 때 현충원을 방문했었었나요? 반드시 그랬던 건 아니었죠.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과거에 네 번 정도가 사례가 있었던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이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전향된 입장을 보였을지도 관심이었었는데 관련 내용을 한번 들려보시겠습니다. 多くの方々が過去の辛い記憶を忘れずとも未来のために心を開いてくださったことに胸を打たれました。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この歴史認識に関しては、1998年の10月に発表され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 네. 예, 저희가 기대를 했던 사죄와 반성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직접 언급한 것,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진전된 전향된 표현이었다라고 평가들이 나오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난 3월 방일 때 윤 대통령께서 일본에 가셨을 때 역대 내각의 인식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셨죠. 그랬죠.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 부분만 놓고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추가해서 나중에 마음이 아프다. 거꾸로가 있다무라고 하는 부분을 덧붙였던 걸 놓고 봤을 때는 한국 내에서 일본 측의 과거사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그 비판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기시다 총리께서 추가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해석들이 있어요. 예. 네. 실제로 우리 측 관계자 발표를 들어보면은 우리 측에서 과거사 관련한 요구를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기시다 총리께서 발언하셨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죄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다른 쪽에게 강제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양국 정상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韓国の国内の皆様方の不安に、応えるためにも、韓国の専門家現地視察団の派遣を受け入れさせていただくことが重要だと考え 네,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에 합의를 한 건데 사실 일본이 국제 원자력 기구가 아닌 개별 국가의 현장 시찰 이거는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이 우리 측의 현장 시찰단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예. 대단히 예외적인 예. 그러한 결정으로 예.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우리 후쿠시마 문제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은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 기준에 의한 객관적 검증. 예. 윤 대통령 말씀을 따르자면 과학에 근거한 객관적 검증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 안전과 수산업 보호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 국제적 검증 기준에 관해서는 원자력 분야의 최고 권위는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가 아니겠어요? 네. 거기에서 이미 전문가들이 파견이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전문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국제적인 검증에 따르겠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일관된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두 번째, 즉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 보호라고 하는 부분도 연동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우리 시찰단이 파견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검증 절차를 거칠까 혹은 시찰을 할까 하는 부분인데 아직 거기에서는 구체적인 것으로 발표된 건 없습니다만 국제적인 검증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 작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 분야도 예. 좀 짚어보도록 하면은 그 화이트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화이트리스트는 뭐 계속 복원된다 이야기만 있었고 아직까지는 좀 복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화이트리스트의 우리나라의 복원이 좀 빨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미 키시다 총리의 지시로 일본 각 정부 부처는 움직이고 있다고 네. 그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관련한 세 가지 이제 소재에 관한 부분이 원상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 그것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소재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지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이 이제 끝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19년 이전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 관계를 둘러싼 환경이 복원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도체 분야만 보더라도 반도체 관련해서는 역시 세 가지가 필요한데 반도체 첨단 기술은 역시 미국에서 앞서가고 있고요. 또 그 부품 소재 장비 공급에 있어서는 일본이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이제 제조 기술, 제조 역량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돼야지 원활한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과 한국 사이에 관계가 경색돼 있었기 때문에 네. 원활한 네. 공급망 혹은 생산에 있어서 항상 우려가 있었던 것이고 예. 이제는 이게 이제 풀리는 거니까 우리 경제에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이러한 셔틀 외교의 재개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에 맞추어서 한일 양자 간의 무역 네. 그리고 투자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지난 미국에서의 한미 정상회담과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첨단 기술, AI,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이와 같은 분야에 있어서의 연구, 개발에 서로 협력하기로 한 것도 이것도 우리로서는 수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며칠 전에 송도에서 열렸던 아시아 개발은행 예. 회의에서 한일 재무장관이 같이 만났었죠. 그래서 경제정책, 통화정책 등을 논의하고 그러한 논의할 수 있었는데 이게 우리의 말하자면 재정정책 내지는 환율 관리에 유리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안보 분야 관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양국이 대북 공조, 안보 협력 관련한 방안 더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과 합의한 핵 협의 그룹에 일본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놨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죠. 3월에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핵 협의 그룹이라고 하는 NCG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들기로 합의를 했었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제공하는 그러한 핵 자산의 예. 가시적인 전개 이게 세트로 돼서 우리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본에서는 특히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 같은 그러한 이니셔티브가 일본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기시다 총리에게 계속 압력을 넣는 그러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산케신문 같은 데서는 그러한 사설도 말하면 게재를 하고 했었는데 네. 따라서 한미가 앞서가는 이러한 핵 확장 억지 이 제도화라고 하는 움직임에 일본도 동참하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한미가 앞서가고 그게 제도가 된다면 나중에 일본이 거기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정도의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달 중순에 네. 이제 G7 정상회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열릴 예정인데 물론 뭐 핵협의 네. 그룹 이 얘기도 이제 이야기가 될 것이고 이외에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확실시되는 의제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 특히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 하는 주제라고 봅니다. 예. 작년 11월 프놈펜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삼국 정상 간의 합의가 있었고 예. 하나 재미있는 움직임은 그 다음 달 작년 12월이죠. 미국의 우주군 사령부가 오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건 탄도탄 탐지 기능이 그걸 목적으로 하는 사령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한미 간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그 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공유가 되고 있고. 예. 근데 한일 간에는 그 공유가 실시간으로는 공유가 되지 않는 게 이거 현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 이것을 삼국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정부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탄도탄이 상승하는 단계에서는 그 탐지함에 있어서 한국이 우위를 갖는다고 합니다. 예. 근데 하강하는 단계에서는 일본이 우위에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걸 서로 공유를 하면 우리도 일본도 서로 위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북한 관련한 이슈 중에는 다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확장 억제라고 예.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탄도미사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대응력에 있어서도 삼국 협력이 논의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타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또 해상에서의 환적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대단히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